이번 영상에서는 문학 속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입니다. 되풀이에서 강조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태어난 순서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에 따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한 틀이 3형제 모델입니다. 3형제 모델은 형제의 태어난 순서에 따라 형제 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등장하는 형제도 3형제입니다. 3형제 이외의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마조프의 형제와 관련한 영상은 4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카라마조프 3형제에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드미트리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알료샤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지문에서 다른 이름이 사용될 경우 혼동을 피하고자 지금 언급한 이름으로 수정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형제 중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는 28세이고 둘째 아들인 이반은 24세이며 셋째 아들인 알료샤는 20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형제 간의 나이 차이를 5세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형제 간의 나이가 5세 이상 차이가 나면 형제의 태어난 순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5세 이전의 특정한 경험이나 각인된 인상만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신경증의 징후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경험이나 각인된 인상의 결과라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병인성 심적 외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심적 외상은 5세까지의 유년기에 형성된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언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할 즈음에 각인된 인상이라는 점이다. 2세부터 4세까지의 기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험은 성적, 공격적 성격으로 각인된 인상과 관계가 있고 유아기에 있었던 자기애적 굴욕과도 무관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와 달리 성적인 행위와 공격적인 행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세 가지 요인, 즉 태어난 지 5년 이내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사실, 경험을 망각한다는 사실, 경험의 성적, 공격적 내용은 서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비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리비도를 정신 에너지라고 했지만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성적 에너지로부터 성적 충동이 발생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리비도라는 것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발견처럼 정신 에너지인 리비도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신체에 배분되어 감각신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비도를 신경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신체의 어떤 감각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그 감각에는 리비도가 집중되고 감각신경으로 바뀌면서 다른 감각보다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발달한 감각이 예술적 소질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그런데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리비도가 변형되어 공격적 충동이 발생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리비도가 왜곡되어 공격성을 띠게 된 성적 욕동을 정욕 또는 카라마조프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코엇에 따르면 욕동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애정과 자기주장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이것들은 병인적 상황에서 정욕과 적대감으로 변형된다. 코엇에 따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방어되는가에 따라 애정은 분열되어 정욕이 되고 자기 주장은 붕괴되어 적대감이 된다. 타고난 것은 애정과 자기 주장적 성향이며 적대감과 정욕은 애정과 자기 주장성이 왜곡되어 생긴 병리적 산물이다. 지금 지문은 프랭크 서머즈의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리비도가 일으키는 성적 충동과 정욕이 일으키는 공격적 충동은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충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대립하는 충동입니다. 성적 충동에는 애정이나 연민과 같은 이타주의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격적 충동에는 사디즘이나 적대감과 같은 이기주의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마조프 일가는 이 정욕적 욕동에 지배되는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려는 것은 저 하느님한테서 정욕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벌레에 관한 얘기야. 알겠니, 알료샤? 내가 바로 그 벌레란 말이다. 그건 특히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우리 카라마조프 일가는 모두 그런 인간들이지. 인간이 정욕을 부여받게 되면 정신이 대지와도 같은 거칠고 사나운 힘에 지배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키려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리비도가 쇠라면 정욕은 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겼지만 쇠를 점점 부식시킴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망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인 알료샤의 말을 통해 정욕의 작용과 그 작용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키고 있어요. 요전에 파이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카라마조프의 원시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지와도 같은 거칠고 사나운 힘이지요. 이러한 힘 위에 하느님의 의지가 과연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조차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다만 나 자신도 카라마조프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리비도를 정욕으로 변질시키는 요인은 육체적 결핍이나 자기애적 굴욕 등과 같은 심리적 외상들입니다. 정욕이 공격성을 띠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생존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젖이 부족하면 그것과 관련된 신체 감각에는 리비도가 집중되고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바꿔 말해서 구강신경이 과민하게 발달하게 됨으로써 훗날 공격적으로 먹을 것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방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 방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방어도 있습니다. 정신적 방어를 하는 목적은 그 외상이 정신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정신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어하는 방식은 리비도를 집중해서 일종의 껍질을 만들어 정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적인 힘은 어릴수록 약하므로 자아가 아직 형성 과정에 있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은 머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병이 되고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된 아동기에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면 신경이 과민하게 되는 신경증이 됩니다. 니체는 정신분석학이 창시되기도 전에 방어의 개념과 그로 인한 정신적 효과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병, 특히 신경과 머리에 영향을 미치는 병은 강한 본성의 특징인 방어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 점은 바로 성급함에 의해 암시된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 의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심리적 외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정신병리의 암시로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성급함입니다. 그 이유는 방어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는 목적에 봉사하므로 방어가 불완전하면 그 심리적 고통을 회피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성급하게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처럼 어린 시절에 어머니 젖을 충분하게 먹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면 고통을 피하고자 쾌락에 의존함으로써 쾌락과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게 됩니다. 신체의 면역체계에 비유하면 방어 기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의 백혈구를 일시적으로 과잉 집중시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것처럼 심리적 고통이 발생하면 그 고통의 리비도를 일시적으로 과잉 집중시켜 심리적 외상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 리비도는 백혈구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외상이 크고 장기적일수록 리비도가 더 많이 집중되고 그러면 더 많은 리비도가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신체의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심리적 방어 후에도 잔여물이 남게 되는데 이 잔여물들의 총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요약하면 리비도가 정욕으로 많이 변질될수록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더 강렬하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의 리비도 발달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제 모델에 의하면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는 기본적으로 성애적 유형입니다. 성애적 유형은 말 그대로 성적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미트리가 정욕에 대해 특히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한 것은 드미트리에게서 정욕의 증상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드미트리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가령 그 드미트리라는 인간이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는 호색하니야.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의이고 또 그 사람의 내면적인 본질의 전부지. 그건 자네의 아버지가 그에게 야비한 유격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야. 도스토옙스키는 호색한이라는 명칭이 드미트리란 사람에 대한 정의이자 그의 내면적인 본질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드미트리의 리비도 대부분이 성적 신경으로 전환됨으로써 성적 감각이 성격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드미트리의 리비도가 그렇게 변질된 원인을 아버지가 그에게 야비한 유격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형제와 달리 왜 드미트리만 아버지에게서 야비한 유격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야비한 유격을 물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태초의 에덴 동산은 요염한 어머니의 유혹과 질투하는 아버지의 거세 위협이 공존하는 외설적인 세계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성적 경쟁에서 어머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리비도를 집중해서 아버지의 말이나 행동 등 육체적 특성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닮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사랑은 둘째 아들에게 옮겨감으로써 첫째 아들은 사랑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리적 외상에는 리비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변질되어 나중에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자 성적 쾌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호색적인 성격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첫째 아들과 달리 드미트리의 경우에는 3살 때 어머니가 가출함으로써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드미트리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심리적 외상은 3세 때 경험한 어머니 사랑의 상실과 그때까지 경험한 아버지의 거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경험들은 의식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신적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정신현상이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정신의 무의식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꿈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인상은 꿈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령 자신을 쫓는 괴물이나 두려운 인물이 꿈속에서 등장하면 그 꿈은 꿈꾸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부터 거세 위협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 사례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여서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치료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괴물이 쫓아오다가 그 괴물이 아버지로 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생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자주 벌주던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와 그의 몸에 침입할 수 있다며 무척 두려워하였다. 지금 지문은 낸시 맥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진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서 거의 예외 없이 주인공들이 꾸는 꿈을 통해 그들의 정신 상태를 묘사합니다. 드미트리가 자주 꾸는 다음 꿈은 드미트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의 위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며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이따금 어떤 꿈을 꾸곤 하지요. 언제나 같은 꿈인데 자주 꾸게 된단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뒤쫓아오는 꿈입니다. 내가 지독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캄캄한 밤에 뒤쫓아와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문 뒤나 찬장 뒤에 숨지요. 아주 비굴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그 사람은 언제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녀석은 일부러 내가 있는 곳을 모르는 척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나를 괴롭혀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 하지요. 당신네들도 지금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다지도 흡사한지. 아니, 그런 꿈을 꾸신단 말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네, 그런 꿈을 꾸곤 하지요.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드미트리는 입을 실룩거리며 웃었다. 아니, 적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꿈은 재미있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리얼리즘입니다. 여러분, 현실 생활의 리얼리즘이란 말입니다. 나는 늑대고 당신네들은 사냥꾼입니다. 자, 어서 늑대를 몰아보시죠. 공연히 쓸데없는 비유를 하시는군요. 매우 부드럽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판사가 말했다. 쓸데없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비유가 아니에요. 드미트리는 또다시 열을 올렸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인상은 무의식 속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같은 꿈으로 발현됩니다. 드미트리의 꿈속에 등장하는 지독히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꿈에서는 원초적인 경험의 내용이나 인상의 이미지가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캄캄한 밤에 뒤쫓아와서 찾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의식이 볼 수 없는 캄캄한 무의식 속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지독히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죄에 대하여 지독한 벌이 내려질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망한 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은 남근의 거세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조된 성적 흥분과 인정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남아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거세 불안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제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다. 미숙한 인지기능 때문에 거세 불안이 고조된다. 남아는 강력한 아버지가 마술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환상을 알아내어 복수할 거라고 두려워한다. 그는 남근의 손상이나 상실을 두려워한다. 지금 지문은 필리스 타이슨 등의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의 통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남근을 거세 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비굴하게 문 뒤나 찬장 뒤에 숨지만 이상하게도 드미트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언제나 아는 아버지는 항상 그를 마술적으로 찾아냅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자신이 있는 곳을 모르는 척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자신을 괴롭혀서 즐기려고 한다고 말하는 데에서 드미트리가 아버지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과 증오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의 드미트리 행동은 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의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지문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제3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담은 금단의 과실을 먹은 후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사이에 아주 비굴하게 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마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서를 인용해 본 이유는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는 유년 시절의 보편적 환상이 집단적으로 투사되고 이후 변형을 거쳐 전승된 집단 공동체의 유산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이 전지전능한 표상을 지닌 이유도 아버지가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보편적 환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부모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음에도 부모가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빈번한 불안 표상을 생각해보면 신의 전지전능을 믿는 성인들의 신앙 근거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것의 위협은 꿈속에서는 의식적으로 나타나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드미트리는 자신의 꿈이 리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사를 보면 주눅이 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엄격한 아버지의 표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회 규범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이유도 어떤 금지된 행동을 했을 때 강력한 아버지 표상을 지닌 그들이 뒤쫓아와서 자신의 남근을 거세할 것이라는 불안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정신분석학의 발견들을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미트리가 꿈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다지도 흡사한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행위 대부분의 배후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 시절의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 재현하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미트리가 3살 때까지 경험한 어머니 사랑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반복 재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루센카라는 여성은 드미트리의 아버지가 이미 열정을 느끼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 드미트리가 이 여성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과거의 숙명적인 경험과 현재 상황을 합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숙명적인 과거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오이디푸스적 관계, 즉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질투하고 증오했던 삼각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여성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드미트리는 결코 이 여성과 정열적인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피고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짜증 어린 증오감에 사로잡혔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가 언제나 광적인 분격을 느끼고 있었던 이유는 결코 3,000 루블이라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잠재해서 그의 분노를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질투였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피고의 아버지인 노인도 그 여자한테 열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숙명적인 합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전부터 이 여자를 보기도 하고 알고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때를 같이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불타올라 걷잡을 수 없는 카라마조프식 특유의 정열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드미트리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제나 광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특별한 원인은 어머니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드미트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거세 위협으로 이러한 질투와 증오심은 억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질투와 증오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보기도 하고 알고도 있었던 여자에게 아버지가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미트리의 무의식이 인식하자마자 그 삼각관계의 패턴이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을 일깨우게 되고 동시에 그 질투에 결부된 정욕도 일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이 갑자기 불타올라 걷잡을 수 없는 카라마조프식 특유의 정열, 즉 정욕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루센카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드미트리가 현재의 아버지에 대해서 질투하는 이유는 현재의 아버지는 지금은 다른 남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삼각관계 속에서 드미트리에게 과거의 위대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재 그루센카를 보호하고 있는 삼소노프 노인입니다. 그래서 드미트리는 삼소노프 노인에 대해서는 질투와 증오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컨대 반복 재현된 어린 시절의 삼각관계 속에서 그루센카는 어머니이고 삼소노프 노인은 아버지인 셈입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다행히 여자는 아버지한테 가 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가 직접 그 여자를 삼소노프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삼소노프에 대해서만은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주의할 만한 심리적 특징입니다. 드미트리의 무의식 속에서 삼소노프 노인은 위대한 아버지이므로 질투를 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어머니를 양보해야만 한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삼소노프 노인에 대해서만은 질투를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드미트리의 이러한 심리를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주의할 만한 심리적 특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드미트리가 삼소노프 노인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억압된 질투를 아버지에게 전치함으로써 그 질투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의 심리에 대한 다음 묘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원과 속성을 단 몇 줄의 표현으로 집약한 것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왜 위대한 정신분석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탈을 쓴 원수였고 어릴 때부터 저주해온 모욕자였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더하여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징후감이 끌어올라 그만 분별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일시에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광기와 창란의 충동입니다만 동시에 영원한 법칙에 대해 복수하려는 참을 수 없는 무의식적인 자연의 충동이기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법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버지를 언제나 아버지의 탈을 쓴 원수였고 어릴 때부터 저주해온 모욕자이며 기괴하기 짝이 없는 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왜 연적인가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성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놓고 아버지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유는 오이디푸스처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대부분 성취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모욕적으로 어머니를 양보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의 탈을 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받은 모욕을 훗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것의 위협이 강할 경우에는 그 복수심은 엉뚱한 사람을 향하지만 것의 위협이 약할 경우에는 그 복수심은 직접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나 거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드미트리처럼 아버지를 실제로 살해하려는 충동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체험을 반복하지만 당연하게도 자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망각하고 억압한 것 중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시연한다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재현한다. 그는 그것을 반복하지만 당연하게도 자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환자는 자기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해서 거역하고 버릇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치료사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치료기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자연계의 법인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 즉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부모 사이에서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영원한 법칙인 이유는 무력한 어린아이는 위대한 아버지에게 영원히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씌워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영원한 법칙에 대한 복수인 이유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을 훗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의 경우처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떤 계기로 일깨워지면 참을 수 없는 무의식적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충동이 광기의 충동인 이유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활성화되면 정욕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이성의 분별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충동이 창난의 충동인 이유는 충동의 원인이 과거에 형성된 관념에 있음에도 주체의 의식은 그 원인이 현재의 대상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무의미한 악몽이며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곡선미라고나 해둘까. 그 그루센카라는 악녀에겐 기막힌 곡선미라는 게 있거든. 그것이 발에도 심지어 왼발의 새끼발가락에까지도 나타나 있단 말이야. 난 그걸 보고 거기다 키스를 했지. 그저 그것뿐이야. 정말이야 맹세해도 좋아. 너 같은 순진한 소녀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이건 모두 악몽이야. 무의미한 악몽이지.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야. 드미트리의 사랑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루센카와 실제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루센카가 지닌 어머니 표상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드미트리의 사랑이 악몽인 이유는 그 사랑이 카라마조프적인 힘에 의해 강요된 사랑이어서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는 이유는 드미트리가 그루센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그의 정욕이 만들어낸 환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대상과 현재의 대상에 대한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 드미트리는 광난 상태에 빠지고 침부사례의 누명을 쓰게 됨으로써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파멸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나마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라는 인물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의 본질은 자기도 모르게 카라마조프적 힘에 사로잡혀 행동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둘째 아들인 이반 카라마조프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